네, 정부의 전산 시스템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온라인 사이트 접속이 대거 마비됐습니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불이 난 곳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인데요. 이곳이 정부의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핵심 시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성구 화운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IRS는요, 행정안전부 산하 2고 정부 전체의 전산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본부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개념의 운영 지원 중앙센터인데요.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해당 본원의 모든 정보 데이터 공급 서비스가 지금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 불이 나자 소방당국이 190여 명의 인력과 60여 대 장비를 투입해서 진화 작업에 나섰고 오늘 아침 6시 반쯤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초진까지 이게 10시간 가까이 걸린 건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걸까요? 네, 일단은 해당 외부 근로자분이 즉시 대피하셔가지고 경상 정도로서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예. 이 해당 전산실은 밀폐 공간의 특성상 연기가 축적될 확률이 높았고요. 무엇보다 소방대가 6분 만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 전산실의 특성상 그리고 이 정보원, 이 정보 데이터의 중요성 때문에 물로 진압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리튬 이온 배터리의 화재로 추정되는 현 상황에서는 물을 뿌리는 것이 섣부르게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 소방대의 안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설의 진입 환경, 그리고 쉽게 강력하게 소화할 수 없었던 한계 이런 것들의 복합적인 이유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피해도 지속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고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리튬 이온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전원을 끄는 순간에 폭발이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통 전원을 끈다고 하면 좀 안전해질 것 같은데 왜 폭발이 일어났을까요? 네, 일단은 해당 구조와 배터리 렉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 매뉴얼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배터리 교체 작업이라는 게 중점입니다. 배터리 교체는 일단 아직 내용 연수에 다다라서 망가지진 않았지만 교체 절차에 들어가는 건데요. 폐 배터리를 철거한 이후에는 폐 배터리의 단락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화재가 난다는 거는 그 안에서 합선, 단락이 되는 내부 단락의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단자와 단자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뜯을 수밖에, 교체를 하려면 분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 상황에서 플라스마에서 단자가 만나거나 아니면 접촉이 되거나 이랬을 때 화재를 이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원을 차단하는 과정이 오히려 작업의 흐름에서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전원 차단하는 과정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전원을 끄고 약 40분 지난 뒤에 불꽃이 띄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내부에서 말씀드린 내부 단락, 전류가 겉으로 배터리의 플라스마에서 단자에서 회로를 통해 흘러야 되는데 그 안에서 흐르게 되는 과정이고요. 안에서는 흐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중에 분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내부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차단막인데 이 차단막이 어떤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과열, 단락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씩 변형 파손되게 되면 열이 점점 쌓이게 되죠. 그러다가 연기, 압력, 변형이 생기게 되고 열 폭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충격이나 단락이 생긴 즉시 바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시간 지연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전산실 안에 서버와 UPS를 같이 운용하고 있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 이런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네, 분명히 지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현재 리튬 배터리의 화재에 따른 위험은 전 세계적으로 맞닥뜨린 위험입니다. 리튬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할 때는 그 편의성과 가볍고 경량의 고밀도 에너지 때문에 많이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아주 예전에 석탄에서 석유를 바꾸던 시기에 매우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석탄을 쓰듯이 석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도 리튬 배터리가 이렇게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소방청에서는 22년도에
리튬 배터리를 주로 쓰는 에너지 저장 시설에는 별도로 방화 구획을 하고 별도로 강력한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강화되는 단계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층에 서버와 배터리를 같이 있는 문제가 지적이 돼서 이번에 그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도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던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게 일반 배터리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위험성을 안고 있는지 화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리튬은 겉으로 봐서는 큰 배터리 덩어리지만 아무리 큰 컨테이너 형식의 메가팩도 처음에 작은 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현재 그 셀을 모아서 팩을 하고요. 그 팩을 싸서 렉을 만드는데 현재 데이터 센터 이곳 같은 경우도 192개의 패키징한 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팩 안에 셀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셀 투 셀 이게 순식간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60도 이상만 노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분리막이 녹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예. 가벼운 고밀도의 에너지보다 이런 에너지 저장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는 가벼운 효율이 좋은 리튬 이온 전지보다 조금 더 안정도가 높은 전지 쪽으로 추천하고 권장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 배터리라는 게 셀 하나에만 화재가 발생해도 이게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좀 위험성이 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물로 진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방 당국이 말씀처럼 물 대신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압 방식이 다른 겁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의 폭발을 열 폭주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열은 말 그대로 에너지랑 같은 물리량이고요. 배터리 내부에서 열 에너지, 화재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내부의 산소와 발열 반응 물질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로서 냉각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덮어서 질식시킨다든지 이런 종래의 소화 방식으로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연구 결과에서 약 30% 정도의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산소와 폭발성 물질, 심지어 독성 물질까지 배출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방대 같은 경우도 물과 반응하는 리튬 금속 자체의 위험성도 있고요. 하지만 소방대 진압 장비 그리고 초기의 반응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많은 양의 물을 물폭탄처럼 쏟아붓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셀 투 셀로 넘어가는 과정의 온도를 낮춤으로써 확산 과정을 억제시키는 건데요. 네. 이 데이터 센터 정보는 정보 자원이 중요하니까 물을 많이 뿌릴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소화 대책에서 강구한 것인데 역시 CO2도 사실은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 다른 데이터들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뿌릴 수가 없는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매우 강력한 그 살수를 통해서 반응을 억제할 수가 있었는데 예. 6분 만에 도착한 소방대도 섣불리 물을 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 더해졌기 때문에 좀 진화 작업에 시간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이신데 이 불길이 잡힌 뒤에도 그래서 내부에 있던 수백 개의 배터리 팩이 대부분 전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금 행정 서비스와 민원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복구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는데요. 제가 예측하기에는 1, 2개월 안에는 복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복구가 어렵다고 보이고요. 일단 그렇게 보는 요소를 말씀드리면 현재 이 정보 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고 23년에 또 데이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으로 규명을 하고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을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를 공주 쪽에다가 백업 센터, 백업 역할을 하는 서버를 두고 구축 중에 있었고요. 지금 대전과 대구와 광주 쪽에 있는 분원에 있는 데이터는 유효하지만 지금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이 있는 대전에서의 전체 서비스는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망실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저장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개선 방향은 뭐였냐면요. 액티브 스탠바이가 액티브로 개선 중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영 중인 설비가 망실이 있었을 때 이거를 다시 복구하고 리셋하는 과정을 거치는 현 시스템에서 이런 재난 사고가 있어도 완벽한 백업 서버에서 즉시
잠깐의 시간 만에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는 복구를 하려면요. 손상되는 장비들을 전부 다 점검하고 교체해야 되고 데이터의 유효성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시 복구했을 때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지까지 검증해야 되는 파트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지금 복구를 당긴다기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하게 복구를 늦게라도 하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자, 오전 6시 반쯤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불길을 잡은 뒤에도 5층의 배터리 일부에서 다시 불이 붙는 재발화가 있었습니다. 잔불이나 재발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지금 걱정됐던 부분이 오전에 초진이 완료가 됐는데 국가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최고 단계로 올라갔죠. 이제 그 부분에서 아직 피해 파악이 다 되진 않았겠지만 또 위험 요소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는 항원항습기에 따른 과열 상태가 있기 때문에 대전 본원의 전체 데이터 업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볼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항원항습기, 그러니까 냉방도 하고 난방도 하는 그 공조 장치가 중단이 돼서 내부 온도가 160도씨까지 올라가서 소방대 활동도 매우 곤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160도씨가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내부에서의 분리막들, 그리고 컴퓨터 데이터 장비들의 하드, 그리고 PCB 기판들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온도 범위가 얼마나 큰 범위였는지, 그에 따라 장비들, 기록 장치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수백 건의 배터리 화재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대형 시설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의 배터리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선은 현재처럼 전산실과 전산 서버와 그리고 배터리가 같은 공간에 있고 이런 식의 설계와 기시공 현장들이 많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것들은 이것들을 검토하지만요. 일단 구축된 시설들의 위험성이 있고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이대로 놔두면 증가하고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내에서 리튬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하실 때는 이게 변형이나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하시고 예. 만약에 순간적으로 변형이나 연기가 난다 이런 상황이면 이거를 물에 완전히 담글 수 있는 정도 크기여야 합니다. 최근의 아파트들 사고처럼 주먹 크기 이상 되는 정도의 배터리를 아파트 내부에서 방에서 충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산 서버와 배터리가 같이 있는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